안녕하세요. 저는 DIB 선수학 전체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저희 DIB 선수학이 2021년도에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제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약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얻어가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정보도 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도 뭔가 말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조금은 편안하게 지금보다 톤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요, 페어링이라는 걸 주제로 잡았어요. 페어링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으셨나요? 보통 저희가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페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페어링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페어링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저희의 관계를 우선 하나로 연결시켜주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을 아이들이 병행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스타일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 갭이 느껴지지 않게끔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이나 다르지 않은 하나의 수업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 수업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 두 번째 페어링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느끼죠.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 수학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걸 아이들이 느끼면서 수학을 내가 그전엔 잘했는데 이제는 조금 힘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연결이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 페어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 페어링이라는 의미로 저희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보통 전공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게 대학 입시까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수학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서두에 수능과 그 다음에 고등 내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보통 수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학에서는 수리 영역이라고 하죠. 이 수리 영역에서 문제는 총 1번부터 30번까지 출제가 되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 문제의 정답이 얼마인지 혹시 예측을 하셨나요? 네, 이 답은 바로 100입니다. 왜 합이 100이 되느냐면 수학에서는 보통 킬러 문제라는 게 있죠. 근데 킬러 문제보다 비교적 쉬운 준 킬러 문제라고도 있어요. 자, 이 합이 왜 100이냐? 잠깐 설명해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년 전까지만요. 그때는 킬러 문제 21 더하기 29 더하기 30은 100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최근 수능의 동향을 봤을 때는 킬러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고 오히려 준 킬러 문제들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준 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 총합이 10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능 문제에서 총 30번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런 준 킬러 문제랑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을 정말 잘 해내야 결과적으로 100점이라는 수능 만점, 그러니까 수리 영역 만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당연한 이치이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들은 다 아이들이 잘 할 거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수록 100점에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목을 보냐면 수학 1과 그 다음에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 하나를 추가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문이과가 통합이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한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학 1과 수학 2는 같은 시험지로 아이들이 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더 문이과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험 난이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중상위권 아이들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상위권 아이들까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수학 배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총 30문항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30문항 중에서 2점, 3점, 4점짜리가 출제가 돼요. 이거 아시나요? 혹시 4점짜리는 유일하게 수학에서만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만큼 수학이라는 이 과목이 변별력이 있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4점짜리가 13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4점짜리만 다 틀려도 48점인 거죠. 그만큼 4점짜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30문항을 100분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시간 배분은 보통 이렇게 한다라고 봐요. 4점짜리가 그냥 4점짜리 문제가 있고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준킬러와 킬러 6문제까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적혀져 있는 그 6문제를 풀이하는데 보통 75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킬러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준킬러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제 나머지 24문제는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25분 안에 풀어줘야지 충분하게 시험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 스타일은 어떤가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준킬러랑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요. 아이들이 많이 봐왔던 문제들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일 건데 준킬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봤던 스타일에다가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정에 걸릴 만한 거 아니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단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융합적으로 묶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준킬러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는요. 아이들이 사실상 고3이라면 거의 한 10년치의 수능 문제들은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킬러 문제들을 10년치 정도로 아이들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 킬러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스타일은 알 수 있지만 킬러 문제를 딱 정말 수리 영역 시험 볼 때 딱 봤다면 그 문제는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당연히 냈던 문제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라는 말을 붙이겠죠. 게다가 킬러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한 문제당 보통 20분을 저희가 잡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킬러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 자체가 아이들이 처음 딱 접했을 때 처음 보는 스타일, 처음 보는 문제이고 그럼 그것을 잘 읽어내고 아 문제가 담긴 의미가 이거고 여기에서 이런 개념과 이런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풀이하고 계산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해내려면 단순하게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길러져야 킬러 문제까지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보는데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많이 다르죠. 자, 중학교 내신은 아시다시피 보통은 그 절대평가로 보기 때문에 90점만 받으면 90점 이상만 받으면 다 A등급 이렇게 받게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시험을 잘 해결해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게 되는데요. 그 등급표를 잠깐 보시면 보통 저희가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라고 하면 한 학년에 300명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0명 기준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초록색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기가 되어 있죠. 즉 1등급이 300명 중에서 12명까지라는 거 보이시고요. 2등급이 33명. 그러니까 이게 전체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생인데 수학을 계속 꾸준하게 90점대를 받아왔어요.
그럼 90점대를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교 12등 안에 든다는 것은 그냥 90점대로는 안 되고요.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 실수로 1점 정도 깎여서 99점 정도? 그 정도 아이들일 거라고 예측이 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우리 아이 실력이 수학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지는 예측하실 수 있겠죠. 등수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인서울이라고 하죠. 자, 인서울로 진학할 수 있는 등급은 어디까지냐? 자, 안정권으로 봤을 땐 보통 저희는 2등급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등급인 아이들도 인서울로 무난하게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를 잘 챙기거나 다양한 전형들로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만큼 기회는 학교마다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정보를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 정보에 맞춰서 아이 등급이 잘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이렇게 상대평가로 받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 정도 나오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단 예로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계속 9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때. 그럼 중학교 때 계속 90점을 받았다. 그럼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대충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학교 때랑 거의 비슷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등급 혹은 4등급, 정말 잘하면 2등급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중학교 때 A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태라면 지금보다 더 2배, 3배는 열심히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과 내신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그럼 선수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 보통 저희가 Z세대라고 하죠. 디지털 세대. 그죠? 하지만 요즘에는 MZ세대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15세부터 39세까지. 15세부터 39세까지를 저희는 MZ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부터 Z세대까지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딱 나왔을 때 그걸 자기한테 접목시키고 알아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1년이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학습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인 건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아이들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식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특징은요, 총 5가지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이번에 이제 2021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5가지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SNS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비의 깡춤을 열광하면서 뉴트로한 거죠. 따라하면서 참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당근마켓처럼 꼭 완벽한 신상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1차 신상, 2차 신상의 느낌으로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들. 그리고 정말 소소한 운동이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빨대도 일회용 빨대를 쓰지 말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운동을 실천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제가 나름대로 2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특징은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거든 책을 읽고 혹은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읽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에 익숙하죠. 자, 근데 이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밌고 내가 이게 관심이 있다 싶으면 그걸 참여해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또 즐겨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는 거 좋아하고 참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학습적인 방법을 해줘야 하는가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은요. 우선은 주인공은 나예요. 자기 자신. 주인공은 나지만 부캐로 새롭게 다른 영역이나 특별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필요한 나 중심의 소비 형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럼 이런 친구들을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MZ세대 아이들을 수학을 어떻게 공부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공부는요.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수학이라는 과목도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저는 병렬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두 친구, 오현이랑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오현이랑 지연이라는 친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아이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오현이라는 친구는요. 1년 동안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을 한 번씩 쭉 훑고요. 반대로 지연이라는 친구는요. 1년 동안 중1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배우면서 중2 과정까지 일부 들어간 친구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3년 과정을 다 배운 오현이와 1년 동안 1학년 과정과 그 다음에 일부 선행을 같이 진행한 지연이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많이 성장하는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지연이죠. 자,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연계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함수를 배운다.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함수를 배워요. 근데 중1, 중2, 중3을 가볍게 한 번만 쭉 배운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그 함수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이 있게 배우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1, 중2, 중3을 그냥 훑는 개념밖에 안 되고요. 수학을 깊이 있고 넓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오연이보다 지연이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오연이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 수학 공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처음부터 탄탄하게 꼼꼼하게 학습시켜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제가 학부모님들께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자, 보이시는 이 내용은요. 기본 응용 심화 과정으로 적합한 교재를 제가 외부 교재를 선정해 놓은 거예요. 제일 윗칸이 초등부, 가운데가 중등부, 마지막이 고등부입니다. 자, 이렇게 선정해 놓은 교재는요. 해마다 교재는 유행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 위주로 제가 모아놨고요. 여기 있는 교재를 1차, 2차, 3차 교재로 아이들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참고로 수학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수학 교재는 보통 초중등부다라고 한다면 개념서와 유형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개념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책을 딱 펼쳤을 때 개념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마치 소설책처럼 길게 줄줄줄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게 개념서고요. 그 다음에 유형서는 개념을 딱 펼쳤을 때 써머리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유형서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건 사실 개념만 공부한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죠. 문제만 푼다고 해서 개념이 탄탄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두 권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서와 유형서는 써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뭐까지 써야 되냐면 수능서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수능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라는 교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인데 이 두 교재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모의고사이거나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형서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다른 스타일이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서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내신 스타일, 과정별 스타일이 아니라 과정이 융합이 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렇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을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많이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서, 유형서에 수능서까지 총 3개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저렇게 3가지 스타일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병렬학습으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병렬학습은 저는 세대가 바뀌더라도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개념학습과 그 다음에 유형학습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개념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이들이 좀 보는 게 익숙하고 참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성향을 살려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처럼 써보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을 첨부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는 거죠. 내가 참여한 거니까요. 주인공은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개념을 그냥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개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고등학교 퍼펙트 이론이라는 책인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 자체 교재예요. 고등학생은 개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주어지고 추가로 심화 개념이라든가 내신 때 많이 쓰는 개념을 저희가 노하우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따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열심히 필기해놓고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내신에 대한 개념은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아이들 개념 공부라는 것은 사실상 수학은 그냥 읽고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봐야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한 공부는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너무나도 쉽게 그냥 유형별로 줄줄줄줄 암기해서 그냥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킬러 문제는 잘 풀지 못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말 문제풀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예시를 고른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아이들은 두 부류로 풉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2의 2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사실상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다 계산해서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덤벼들어서 더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과연 2의 2제곱은 왜 2개 있지? 나머지는 왜 하나인데? 제가 담긴 의미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풉니다. 2의 2제곱이랑 2의 2제곱을 더하면 즉 a 더하기 a는 2a인 것처럼 그럼 얘는 2의 3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앞에 생긴 2의 3제곱과 또 뒤에 있는 2의 3제곱이 또 2개니까 2개 더하면 2의 4제곱이고 또 2개 더하면 2의 5제곱. 답은 2의 11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담겨져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즉 스토리를 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말 뭐냐면 아이들은 보기 좋아하고 참여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보면서 이 문제에서 담긴 의도가 뭘까?
도대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왜 얘를 어떻게 풀라고 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선 문제를 판단하고 읽어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디까지 상상하게 되냐면 그 다음은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상상하게 되죠. 사실상 아까 위에서 2의 거듭제곱이라면 문제가 쉽지만 3의 거듭제곱이라면 문제가 꽤 어려워져요. 직접 계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 보는 게 훈련이 되어 있다면 적절하게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게 올바른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서 정말 답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도 사실상 수학 문제 얼른 빨리 풀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거를 파악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평가를 받을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이들이 이제 해왔던 공부를 상대평가로 받거나 절대평가로 받거나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학교 학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선생님이 또 계시죠. 그럼 저희처럼 DIB 선수학 선생님들은 아이들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이 수치까지 안 왔다를 판단하고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연립평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까라는 거죠. 이 연립평가라는 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고 치면 정답만 가지고 맞았어 틀렸어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과정 중심을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건 칭찬해주면 좋죠. 문제 접근법 너무 좋다. 풀이가 너무 논리적이야. 만약에 이제 정말 쉬운 칭찬으로 와 글씨가 너무 보기가 좋다라는 등등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힘나게 하는 칭찬이거든요. 자, 그런 열린평가를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야 아이가 정말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게 돼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열린평가를 늘상 학부모님들께서는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주인공이니까요. 본인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보니까 수학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조금 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저희 DIB 선수학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에코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에코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체화예요. 우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개념학습이죠. 단순하게 개념학습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도 잘 풀어내야 하니까 문제를 충분하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어떤 문제가 딱 나오더라도 아이가 자신 있게 풀게끔. 어느 정도 문제 연습이 되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어려운 문제까지 접근을 해봐야죠. 그래서 심한 문제들도 연습해 가면서 자기 거를 만든다면 결국에 이게 과정별로 계속 돌고 돌아서 순환해서 아이들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에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에코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선 개념학습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써보고 참여해야 자기 거가 된다. 자,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학습, 즉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든다. 그럼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아까 예시 보여드렸죠. 이렇게 개념을 적는 개념북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념 테스트, 그리고 개념 테스트에서 틀렸던 부분을 진짜 자기 걸로 완전하게 받아들이게끔 어느 정도 암기도 시켜주는 과정까지를 하고 나면 개념은 다 자기 거가 되어 있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툭 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되었다면 그 개념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양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부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주라는 것은 주교재. 저희가 자체 교재가 있어요. 단계별로 있는데 이 주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외부 교재, 부교재 이렇게 활용해서 두 권을 한 세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다라고 한다면 2학년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교재, 부교재 한 권을 사용하는데요.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두 권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응용 단계가 접어들면 또 두 권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화 단계가 들어가면 한 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과정을 3번 배울 때까지 최소한 미니멈 한 교재당 50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500제 정도를 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신이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를 아이들이 접하게 되죠. 그럼 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공부했다면 결론적으로 아이가 기억하기 싫어도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유형이 연습을 되어 있다라면 심화 문제까지 다양하게 봐야 하는데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수학에 자신이 없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어려운 문제에서 괜히 자신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걸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그럼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심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성적이 오르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 배울 때 그런 기본이 쌓여 있지 않다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없죠. 심화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무리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심화 문제는 어느 정도는 연습을 시켜놓으면 중학교 2학년 심화, 중학교 3학년 심화, 고등학교 심화까지 쭉 가서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만약에 아이가 처음부터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기 4번째 칸에 있는 계단의 맨 마지막 첫 번째 계단이 안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대표적인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중에 우선은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요. 아이들이 조금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심화과정에서 조금 느리면 중학교 1학년 심화과정에서 이 그림을 보게 돼요. 근데 심화까지 가지 않은 친구들은 솔직히 이 문제를 안 풀어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문제는요, 그 부피 구하는 방법을 우선은 이용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혹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는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접목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나 6학년 때 그런 심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부피 구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부피 구하는 게 주가 아니죠. 인수분해를 하는 게 주인데. 그러니까 그 심화가 쌓여있지 않으면 이 문제도 오히려 그 했던 친구들보다 더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화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쌓아놓는 게 중요하다. 아예 비어있는 것보다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2문제, 5문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아이가 심화에 대한 힘이 길러지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레벨에 상관없이 저희가 기본 개념부터 유형, 그 다음에 심화 과정까지 순환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단계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에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희 선수학이 내신의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오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내신 대비 비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요, 내신 대비를 내신 시험을 보기 한 3주에서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총 7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이들이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 시험에서 잘 틀리는 유형, 그리고 어려운 문제 유형, 그리고 교과서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교과서 문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 출판사별 교과서 문제풀이가 따로 진행이 되어요.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도 저희가 대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어느 학원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6번째 단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조금 대형 학원인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한데요. 학교별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나눠주는 심화 문제 프린트들 같은 게 있잖아요. 혹은 부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런 프린트나 부교재 같은 게 딱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오면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주어져 있는 프린트를 바탕으로 그 문제와 유사하거나 혹은 발전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를 만드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처럼 좀 대형 학원인 경우가 가능한 부분인데 선생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 수업도 많이 진행하고 문제를 나눠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선수학은 아시죠? 벌써 20년이 넘은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준비 과정을 아이들한테 내신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별 맞춤 프린트에 대한 유사 발전 문제 대비가 들어간다라는 거. 바로 내신 대비 기간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들만 추려서 직전 대비가 들어가는데요. 이때만 정말 잘해줘도 적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험 성적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통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 친구가 저희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저희 선생님 한 분의 담임 선생님을 배정받게 됩니다. 저희는 1인 담임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담임 선생님은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쭉 유지가 되고요. 그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열심히 학원을 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배우는 과정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과정, 그리고 내신, 그리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충,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보내드리는 문자와 전화 상담까지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여러 창구에 요청하실 필요 없이 담임 선생님 한 분하고만 소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도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LM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출결과 그 다음에 상담 내역을 정리해 놓습니다. 출결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 학원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아이가 출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가 그간에 어떤 상담을 학부모님들과 진행을 했는지를 쭉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아이가 중간에 레벨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바뀌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이 미리 알고 수업을 진행하셔서 아이가 수업을 집중하고 선생님에게 적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하신 부분, 그럼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어떻게 수업을 듣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3시간 수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시간 수업 기준을 제가 분단위로 쪼개봤어요. 첫 번째 10분은 데일리 테스트, 그 전날 배운 학습을 복습하는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숙제해온 것을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채점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채점을 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틀렸던 스타일의 문제들을 판서 수업 진행하시고요. 그 밖에 별도의 아이들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들은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질문을 받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라이브 혹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과제를 어떻게 확인을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수업이 5시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4시나 3시 정도까지 선생님이 아이의 숙제를 미리 받아봅니다. 자, 받아보는 방식은 아이가 숙제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요. 우선은 비용이 들지 않고 두 번째는 수학은 그냥 답만 체크한다고 도움이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사진을 꼭 받아요.
그래서 사진을 미리 받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채점 작업을 거친 후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에게 틀렸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다라는 걸 공개를 하고요. 여기서 전체 설명 들어가면서 질문 받는 것까지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가 나가고요. 진도가 나가고 나면 그날 배웠던 것은 그날 문제를 해결해 봐야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 피드백,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고 질문도 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하는 시간, 진도 피드백 시간을 40분 정도 갖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수업을 잘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파이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면 전체 3시간 수업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수업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의 종류가 4가지나 되죠. 테스트 2가지와 그 다음에 과제 그리고 진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형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배달을 해드려요. 소통.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배달을 해드리냐. 자, 우선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매 수업마다 나가는 피드백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피드백 2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선 매일매일 나가는 피드백은요. 오늘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아이가 파이널 테스트와 데일리 테스트를 어떤 점수를 받았고 숙제 상태와 수업 태도를 단계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숙제가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커멘트까지 같이 적어서 나가니까 매일매일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바로 체킹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은 체크하는데 아이가 정말 누적된 결과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한 달을 정말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한 달 동안의 결과도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로 모아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면 뭐 난이도별로 아이가 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표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의 결과를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전화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소통까지 하면 저희 선수학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저희 선수학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 즉 라이브 선수학을 단편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단순 온라인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학부모님들께서 오프라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온라인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요. 수업했던 사진을 한 컷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진도 나갈 때, 진도 지금 요거는 저희가 패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칠판을 보고 칠판에다가 수업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전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보통 수업을 진행하고요. 개념을 조금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나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있고 아이들이 아까 저희가 쓰는 개념북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배우고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성하는 것까지 우선 하나의 세트로 오프라인에서나 라이브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진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배운 부분을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예시로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은 너희가 배운 개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밑에 2번처럼 문제를 저희가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제한 시간을 줍니다. 자, 이 문제 지금 3분 안에 풀자. 그럼 3분 안에 아이가 보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푼 다음에요. 어떻게 답을 채점하냐면요. 이 줌 라이브에는 채팅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이라는 창을 열어서 아이가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채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을 활용해서요, 아이의 정답을 일일이 개개인별로 채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틀렸던 것을 저희가 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그 틀렸던 부분, 만약에 지연아 2번에 1번 다시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고치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반복적으로 틀릴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풀었던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받아요. 너 지금 이거 계속 답이 틀리는데 어디 틀렸는지 선생님이 좀 보게 풀이 과정 좀 찍어서 보내줘. 그럼 바로 아이가 보내주면 저희가 그 풀이를 보고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혹은 문제를 풀게끔 시켰는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라이브로 저희가 설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온라인 수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라이브 수업을 진행합니다라고 학부모님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선생님 컴퓨터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진도 나가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을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게 좋았던 부분은 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요. 제가 어떤 아이를 쳐다보고 어떤 아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이들이 느껴요. 하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수업을 하면요.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다 자기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한 화면에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다 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아이들도 선생님의 눈빛이 이렇게 바로 본인이 보는지 안 보는지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대1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날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요. 오히려 온라인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한 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친구들한테 좋더라고요.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로는 잘 못하겠지만 채팅으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선생님들께 많이 질문하고 얻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 예로 저희 반 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라이브로 이번에 내신 대비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비교적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이 라이브를 통해서 본인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다 질문하고 설명 듣고 하다 보니까 내신이 정말 잘 나와서 본인 학교의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만큼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오프라인 이상의 퀄리티에 있는 수업을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DIB 선수학은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3월부터 바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수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수업 방식을 이미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DIB 선수학의 테스트를 보고 그럼 입학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간단하게 커리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선수학은요.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치 본원과 평촌, 그 다음에 수지. 이 각각의 캠퍼스별로 레벨별로 진도가 조금씩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별도로 다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궁금하신 아이에 해당이 되는 캠퍼스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캠퍼스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래 적혀져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희 선수학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저희 선수학이기 때문에 앞에 저희 주제 말씀드렸죠. 아이와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페어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DIB 선수학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고 많이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학부모님들 정말 직접적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